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월요일에 마찬가지로 매주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환 한겨레 21 기자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은 5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속보가 떴는데 프란체스코 교황 선종 소식이 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타전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이 기억하시는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로마 교황청의 발표대로 성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교황님의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애도를 표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나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이제 뚜렷한 기억은 예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로를 직접 오셨을 때, 그때 정말 매우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당시 했었습니다. 예.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그 얘기를, 그날 기사를 쓰면서 굉장히 좀 이게 어떤 영적인 감동 같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잘 종교가 없어갖고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그것 외에도 굉장히 정치적 약자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제 지원과 연대를 하는 얘기들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기후 관련된 문제들한 발언도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변화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뜻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선종하셨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5대째 가톨릭 집안이에요. 예. 저희 집안이 이제 병임받기 때 치명자 집안으로 하여튼 나름 이제 천주교 명문 가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제 자랐죠. 아까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어려서 우리 돌아가신 선친께서 사제를 시키려고 엄청 혹독하게 이렇게 사제 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사제는 나한테 아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당시 거부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그 천주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겪으면서 느꼈던 것으로 우리 교황님을 이제 바라볼 때 늘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진정한 이제 사제의 모습,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맞아요. 우리 천주교의 이렇게 치명당하셨던 많은 그 순교자들, 그분들을 위로하는 미사를 직접 집전하시고 또 직접 그곳에 방문을 해주셔서 저는 더욱더 애틋한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방한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자한 미소를 갖고 있었던 분이었고, 아무튼 여러모로 참 전 세계의 평화의 뜻을 족적을 또 남겨주셨는데,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 저희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오마이TV에 단독을 쓴 기자가 출연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늦은 밤에 또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 이제 먼 걸음 해주시는 우리 김환 기자님께서 저번에 한번 그 출연 못하신 날에 중요한 취재가 있으시다고 하더니, 지난주 월요일 날이야. 지난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 취재했던 게 이제 오늘 단독으로 나온 거잖아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홍준표 후보죠, 이제 후보 관련된 기사를 연달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큰 가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컷오프 됐을 때 홍준표 후보와 당시 이제 무소속이었던 홍준표 후보와 미래한국 연구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때는 이제 대구 수성을 무소속 할 때 고선거, 그다음에 수성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복당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이제 명태균을 통해서 이제 복당 타진을 했다는 것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돈들이 오고 갔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주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오늘 보도했던 2022년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미래한국 연구소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지금 연속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제목을 보니까 홍준표 쪽 이라고 이제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 시장은 아무런
오늘은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예. 해명을 일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홍 시장 쪽은 일절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고 명태균 관련 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오세훈 시장 건도 그렇고 윤석열 뭐 윤건희 부부 건도 그렇고 예. 홍 시장 건도 그렇고 명태균 씨가 일을 한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돈을 대납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예, 후원 회장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동반자든 캠프 총괄자든 있고 그 당사자는 여론조사를 납품받는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가 오늘 이제 홍 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였던 것이고 예. 뭐 그런 관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의 문법에서는 이거를 홍준표라고 쓸 수 없고 홍준표 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대목은 당연히 이제 방송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 준비한 자료 하나 있을 좀 띄워주시고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네. 홍 후보가 무슨 컷오프가 되고 나서 여러 지역을 타진을 합니다. 뭐 예. 김해, 뭐 다음에 다른 뭐 그 TK 지역을 타진을 하는데 이때 이 뭐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지역에 내가 출마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하는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공표 예. 비공표로 실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여론조사들을 시행하고 저 이제 날짜가 적혀 있죠. 예. 3월 21일 진행권은 미수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1일에도 진행이 한 차례 됐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3월 25일 날 진행된 거에 대한 청구를 같이 하는 첫 번째 영수증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4월 9일인데 저기 보면 여론조사가 언제 실시됐습니까? 4월 5일, 6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달라 이 영수증이고 그 위에 금액은 이제 미수로 또 깔려 있네요. 거고요. 요게 세 번째 영수증인데 4월 10일, 12일, 13일 여론조사가 실시된 거죠. 예. 요거에 대해서 돈을 달라. 그래서 요때 총 이제 실시된 여론조사가 예. 대충 이제 여러 차례 실시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어떤 거는 뭐 좀 싸게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결국엔 5,610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예. 이 비용은 박재기 씨라고 하는 예. 그 최측근 경남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냈고 그 밀양공연구소 쪽 관계자들 설명에 의하면 당시에 홍준표 후보 사무실이 9층 건물 6층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6층에 가면 늘 박재기가 이제 캠프 총괄처럼 앉아 있었고 자기네 보고서를 갖고 가면 예. 박재기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홍준표 방에 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이었고 돈은 보통 9층에 카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맨 위에. 네. 9층 카페에서 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인물 중심으로 보면 뭐 오세훈, 홍준표, 특히 뭐 이준석 뭐 등등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오세훈 시장 관련 건과 홍준표 시장의 관련 이 사건은 대부분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네네.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고 받은 거고 네. 그 돈을 제3자가 낸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 이제 후원회장 과거 후원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내준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이번 거 그러니까 2020년 선거의 경우에는 본인의 최측근이자 예. 이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영남 정가에서 사면을 받은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 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 중에 예.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이 돈을 대납해 준 거죠. 예. 돈의 흐름 그리고 액수가 얼마였는지 이제 그런 대목들은 저희가 보여드린 영수증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 여론조사에서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령 예를 들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그 정보를 빼내고 제공했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보도한 건인데 네네네네. 뭐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일단 당원 명부를 빼옵니다. 당원 명부를 빼오는데 그 예. 당원 명부를 빼온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홍준표 측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서 줍니다. 비밀번호를 걸어서 준 당원 명부를 주고 이거를 갖고 작업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의뢰를 하고 예. 그러니까 섞어서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왜 졌습니까? 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면 홍준표 후보가 TK에서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래도 홍준표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국민의힘 당원 기준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당원 중에 나를 지지하는 당원이 표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받은 다음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 4만 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당시에 이제 라이벌이 뭐 김재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어떤 사람은 김재원 후보를 지지할 거고 어떤 사람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이게 분류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드업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당원 중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당원만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추출된 명단을 USB에 담아서 박재기 쪽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반 이제 말하자면 RDD를 할 때 무작위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성향이 분석된 우리를 지지할 것이 확실한 이 표본을 심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에 전화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 유출된 당원의 정보가 안심번호로 되어 있는 통상적으로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번호가 아니라 보통 0503으로 시작하는 번호죠. 그게 아니라 핸드폰 번호와 성별과 주소가 다 합쳐져 있는 그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딱 정리를 하면 지금 김한 기자가 2020년 당시에 이 대구 수성을 홍준표 무소속 후보의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 대목 하나를 꼽아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또 보도한 이건 이제 2022년 네, 대구시장 나갔을 때 당시에 당원 자신의 지지 성향을 띈 당원들의 정보를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대목은 뭐 이 정도쯤 나왔으면 저는 굉장히 뭐 이미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라고 느껴야 될 텐데 이따 그 정치적으로 타격감이 전혀 없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야기 좀 따로 빼놓고 현직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시는지요? 예. 간단하게 감옥 가야 될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불법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선거 불법입니다. 선거인단 명부 이전에 당원 명부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네. 당원 명부는 중앙당하고 도당이 갖고 있고, 그래서 당원 명부를 후보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정당법 24조입니다. 법원이 그러니까 당원 명부의 경우에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고 범죄 수사를 위한 조사에서도 법원 발부 영장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선을 2번을 해봤는데 한 번은 2020년에 이제 그 2022년에 수원시장 경선 때 한 번 했었고 지난번 이제 총선 때 경선을 2번을 했었는데 이런 당원 명부를 어떻게 뭐 구할래야 구할 방법이 없고 얻을래야 얻을 방법도 없고 원칙적으로 불법이니까. 의원님한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22년도에 수원시장 경선을 했는데 상대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은 당의 상대 후보 경선 후보가 민주당 당원 명부를 입수를 해서 그 중에 4만 명을 입수를 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요 2만 명. 예를 들면 김준혁을 지지하는 사람은 2만 명 분류를 한 다음에 당내 경선 직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나를 지지하는 표본만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구체적 현장에서는? 뭐 게임도 안 되게 지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실제로다가 그런 일들이 뭐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뭐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경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또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아마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를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당원 명부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당원 명단을 갖다가 구해서 일단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라고 하는 거 일단 이 당원 명부를 어떻게 구했는지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당이든 아니면 도당 그 경북 도당이든 아니면 대구시당이든 이곳에서 대구시당이 되겠죠. 대구시당에서 누군가 당직자가 고의적으로 당원 명부를 갖다가 USB로 빼돌렸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원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뺀다고 했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은 반드시 기록에 남습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은 중앙당까지 바로 USB로 뺐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일, 그러니까 가령 도당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를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다가 그럼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열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람을 했다. 그 열람한 이유는 뭐다. 명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하게 되면 그 열람은 분명히 했는데 열람 이유가 아마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이걸 갖다 아마 교묘하게 어떤 방식이든지 거짓으로 만들었을 테고 그걸 갖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서 자료를 돌렸다.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우리 김한 기자님 기사를 제가 오늘 꼼꼼하게 읽어봤고 아예 우리 선임 비서관이 한겨레 21 사갖고 왔어요. 아예. 사갖고 와가지고 그 친구 김한 선배님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전직 YTN 기자 출신인데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그것도 보고 이제 저기 한겨레 21 들어가서 제가 검색해서 다 읽어보고 왔는데 예.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명태균 특유의 전법이에요. 네, 명태균만의 노하우.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네. 그대로 써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원래 그 국회의원 이제 나가려고 하다 다른 지역에서 예. 컷오프 됐거든. 컷오프 네. 돼서 이제 수성을을 갖다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안 되면 안 되니까 고도의 작전을 쓴 건데 이 자체는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의 허락 없이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이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직접 보고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예를 들면 김태열 밀양공 소장이 내가 목격했다. 이건 검찰에도 진술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020년 여론조사는 당사자에게 직접 보고가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020년 이 건도 이건 명태균이 계속해서 나왔던 강혜경 씨의 진술을 통해서 예. 어떻게 하면은 여론 조사 왜곡을 하는지 예. 이걸 갖다 드러났는데 이건 아주 그냥 명확하게 네.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총선과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 이건 명확하게 그 불법을 선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쉽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뭐랄까 당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당연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유리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후보 측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유리한 결과를 통해서 당선의 목적으로 이걸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을 통과하거나 네.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써먹는 네. 거라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선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의미는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죠? 그 네. 행위가 이미 기수가 그러니까 일어난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행위를 통해서 제가 아까 들었던 질문의 취지도 그건데 어떤 두 후보가 박빙인데 네, 사전 네,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유리한 표본을 써서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예, 거예요. 5% 10%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 예. 그러면 누가 나가야 더 경쟁력이 있는 거야? 이거가 기울어지잖아요. 완전 기울어진 판이 되는 거니까. 예, 그 자체로 이거는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행위, 시민적 수단이 선거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선거 관련된 범죄를 빨리 처분하고 무겁게 처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제도의 근간 자체를 사실 흔드는 행위인 아니 거죠. 여기서 섞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네. 무서운 말입니다.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홍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이미 추출해낸 거잖아요. 추출해냈고 그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 넣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미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다.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쉽게 이제 네.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겨레 21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 그대로 읽어드리면 최 씨라는 분이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카톡으로 좀 오래된 거긴 한데 대구 당원 명부 보내드렸거든요. 그걸로 여론조사 가능하죠? 라고 하니까 강혜경 씨가 예 섞어서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일반 여론조사 대상에 섞어서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거죠. 그 샘플이 어떤 샘플인지 우리가 앞서 얘기를 네.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걸로 대구시장 것 3명만 넣어서 저번처럼 돌려주시겠어요? 대구시장 김재원, 권영진, 홍준표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거죠. 네. 야, 근데 이게 작년 9월부터 해서 쭉 이제 작년 연말 사이에 있었던 명태균 게이트 여러 가지 보도들이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어땠고 어떻게 샘플이 오염됐고 이제 이런 보도가 굉장히 익숙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놀라지 않았다는 네.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이거 딱 대화 내용이 딱 보고 나서 그럴 조금 있다가 우리 네네네. 김한 기자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네네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조금 전에 그 이제
강혜경 씨한테 자료를 줄 때 오래된 명부이지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 뭐가 무의미하다는 거냐? 예. 오래됐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의 당원들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쵸. 예, 수도권 일대는 말입니다. 당원 명단이 그 선거 때마다 6개월 단위로다가 많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같은 경우는 예. 이 당원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명부라 하더라도 예. 그것이 지금 명단하고 크게 오류가 별로 없어요. 많이 차이 나봐야 한 10% 정도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홍준표 쪽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아니 오래됐다고 한 거라 실제 아무 쓸모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궤변을 또 늘어놓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한다면 뭐 난 홍준표 시장 아니 뭐 그 TV 토론에서도 난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엄청 좀 쫄아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변명거리를 내놓고 그것을 오래된 당원 명단이다라고 해서 오래된을 굉장히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다른 수도 서울 경기 지역과 달리 이 TK 지역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약간 보강을 하면 이런 거죠. 네. 4만 개의 명부가 넘어가고 그중에 한 8천 명 출연했다는 거거든요.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 정도 샘플이 답변을 하면 여론조사를 끝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응답률이 한 5%대 나오거든요. 그럼 얼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10,000명 정도한테만 전화를 하면 예. 5%면 500개가 나오는 예. 겁니다. 그러면 8,000명을 내가 이미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가 뭡니까?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까지만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래전이었다도 당원이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원이 아니더라도 특히 여긴 대구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할게요. 예,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보통 그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제 사례를 들어줄게요. 제 사례를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네. 쉬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수원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최종 경선 10명이 이제 경선을 시작해갖고 해서, 마지막 네. 2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명이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을 했는데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이에요. 근데 여론조사 50이 수원시가 125만 명입니다. 네. 근데 그 여론조사가 몇 명 여론조사 한 걸로다가 결정이 났을까요? 몇 명 했어요? 몇 명이 응답을 해서 그걸로 했을까요? 125만 명의 수원시 예. 민을 지금 말씀 주셨고 그렇죠. 몇 명 그때 샘플로 했느냐? 5만 개를 돌렸는데 예. 그 중에 응답한 사람이 300명이 안 됐어요. 어머, 그래요? 그 300명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퍼센트가 돼가지고 제가 당시에 인지도가 부족해서 밀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명이 네. 8,000명이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8,000명이 있어. 그 사람들이 대기 명단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종 여론조사 아무리 광역시라 하더라도 대구하고 수원하고 인구 차이가 이렇게 아주 많이 나지 많이 안 않습니다. 나죠. 네. 그러면은 이거 받는 사람은 한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홍준표 시장에 된 사람이 8천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그렇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면 득달같이 받아갖고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든 당원이든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명단을 갖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예. 그거는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그 보도한 건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중순부터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뭐 앉아갖고 저희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도 아니니까 처음엔 보기 엄청 힘들고 이게 로데이터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이 쓰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 아 이거는 뭐 우리 이제 보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큰 틀에서 보면 홍 시장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써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는 안 해줬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안 해줬는데 홍 시장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횟수, 범위, 표본,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가 미치는 효과, 강도 이런 거를 왜냐면 그 대구는 사실 김재원, 권영진, 홍준표 중에 누가 되더라도 나가면 되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본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경선이 제일 경선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경선 때 후보를 막 만들어 놔도 사실 나가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 경선이 엄청 치열한데 여기서 그거를 받아갖고
표본을 세탁해갖고 그걸로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여론조사 횟수를 다양하게 해주고 예. 이 과정 자체가 보면 그 명태균 씨가 그 자기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잖아요. 홍준표 귀엽다. 이렇게 썼잖아요. 네. 저는 최근에 요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명태균 씨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네. 야, 너 이게 뭐 그 우리가 영화 신세계에서 보는 황정민이 눈 뜨면서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뭐 그런 심정가. 물론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예.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예.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는 제 과거의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복귀가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경선 때. 예. 근데 지금 그 경선 때 과정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예. 홍준표와 명태균의 관계는 이건 특수한 관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홍준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런 엄청난 인물이 홍준표를 전 시장을 만들어 준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만 여의도에서 대구 수성을이 어떤 데입니까? 대구의 강남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을 해서 홍준표가 아무리 전국적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구 수성을 해서 당시에 그 국민의힘 후보를 꺾는다는 건 이변 같은 일입니다. 사실 그때 홍준표는 정치 생명 다 끝났다고 했어요. 왜 하필 수성을 해 나가냐? 대구에서도 제일 그 국민의힘 그 조직세가 센. 예. 근데 그 선거도 이긴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근데 그 이기는 과정이 빌드업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홍준표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그래 홍준표가 전국적 인물이긴 하지 이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를 몇 번 치러보셨지만 선거에서 이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바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사실 홍준표가 대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연고나 명분이 약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보정되는 과정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게 2020년, 2022년 두 번의 선거에서 작동이 된 건데 사실 제가 아까 모든 기술을 썼다고 말했는데 이 정도의 도움을 받은 후보는 사실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예. 국회의원과 시장을 동시에 만들어준 후보는 홍준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를 보통 이야기할 때 구도, 네. 인물, 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명태균이 다 만든 거야. 지금 홍준표는 명태균이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임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으로 이제 김문수를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좀 굉장히 지금 그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예. 뭐 보도 내용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충실히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